안녕하세요. 미영쌤입니다. 자,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열심히 달립시다. 자, 우리 기록하기를 할 거예요. 기록한다는 거는 우리 차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환자의 중요한 정보 교환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서로 의료진도 그렇고 혹은 타 기관과도 마찬가지, 트랜스퍼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간호계에게 어떤 지침이나 치료의 지침과 진단을 결정한 분석 자료로도 쓰입니다. 또 연구를 하거나 교육이나 통계적인 그런 자료로도 쓸 수 있고요. 법률상 보험관계상의 증거자료나 감사 또는 간호 표준에 맞게 수행했는지 어떤 평가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환자 관찰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우리가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록하기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간호 기록의 규칙인데요. 보통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데이라고 하는 데이 이브닝은 대부분은 검은색 볼펜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나이트 번은 무슨 색이다? 자, 빨간색 적색 볼펜이다. 자, 요거 꼭꼭꼭 기억합니다. 나이트 번 무슨 색이라고? 붉은색. 모든 기록은요. 단정하고 딱딱딱 예쁘게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작성한 사람이 서명까지 하는데 서명할 때 미영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한미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과 이름을 모두 쓰셔야 되고요. 한번 기록한 것은 지우개를 쓰지 않아요. 볼펜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화이트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빨간색 볼펜으로 적색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자 에러라고 쓰시고요. 밑에 다시 이제 정정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붉은색 볼펜이 하나 또 나왔죠? 아까 나이트급만 하나 나왔고 이번에는 에러 잘못 썼을 때 두 줄 긋는다. 자, 요거 자, 빈칸이 남아 이만큼이 남아 차트에서 용지가 많이 남아 어머 아까운데 아니죠. 자, 어떻게 표시를 쫙쫙 그거 착착 끈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여백이라고 쓰고요. 어떤 것도 기재할 수 없게끔 딱 마감까지 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기록의 목적에서 법률상의 어떤 자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거기다가 이렇게 뭐 화이트를 쓴다거나 그런 것도 안 되고 더 추가적으로 글씨를 못 넣게 하기 위함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난 모든 상황은 한꺼번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분 뭐 그때마다 앞에 다 시간을 달리를 기록하고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쫙쫙쫙쫙쫙쫙 쓴다. 간호, 투약, 치료에 관한 기록은요.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처치 후에 기록을 하고 사전에 미리 기록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형은 없어요. 환자가 곧 호흡곤란이 올 예정입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내가 지금 펄러스 포지션을 취해 주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호흡수는 몇 회에서 몇 회 측정을 했다까지 쓰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나 해석은 삼가고 사실이나 관찰한 대로 기록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 환자 곧 사망할 것 같다. 뭐 이런 나만의 느낌, 나만의 기록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객관적인 거, 환자가 호흡수 뭐 지금 한 35회 정도로 많이 이제 빈호흡이 나타나면서 많이 힘들어해서 내가 상체를 들어올리는 펄러스 포지션을 취한 후 조금은 안정돼 보인다. 그래서 호흡수는 현재 뭐 25회 정도로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조금 힘들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한 그대로 기록하는 게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자, 의견이나 그래서 해석은 안 된다라고 있고 과거와 현재 시제에만 있다. 그쵸? 미래 시제 있다 없다? 없다. 자, 완전하고 간결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올바른 천자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자체가 환자와 관련된 것이므로 앞에 환자분은 이렇고요. 환자분께서는 또 이렇고요. 자, 그렇게 기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환자죠. 그러니까 기록을만 그냥 하신 거죠. 앞에 환자자를 계속 붙이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요. 정확한 표준 약어나 공용보호 의학 약어만 우리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의학 용어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불명확한 그런 뭐 모르는 말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세요. 뭐 줄임말을 막 쓴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돼요. 자, 환자 이상 상태를 발견한 즉시 기록을 하시고요. 이상 상태는 당연히 즉시 보고하셔야 됩니다. 처방에 의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명을 요청했다고까지도 다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구두 처방 있잖아요. 우리가 버발 오더라고 해서 의사가 막 엘리베이터 막 타려고 막 가. 선생님, 잠깐만요. 환자가 38도인데 어떻게 하면 되죠? 다리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 엘리베이터 타고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환자가 이제 그런 상태임을 내가 보고를 했잖아요. 그 이제 버발 오더라고 표시를 반드시 하시고요. 자, 구두 처방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24시간 안에 별표예요. 24시간 안에 반드시 서면으로 처방을 다시 받으시고 서면까지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 텔레폰 오더라 그래서 자, 텔레폰 오더로 표시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선생님 저기 환자가 지금 38도가 좀 넘고요. 호흡수도 좀 빨라져서요. 탈레놀 원티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네, 하나만 주시고요. 좀 4시간 후에 한번 체온 측정 후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기록을 하시면 돼요. 텔레폰 오더 닥터 누구누구 오더에 따라서 타이레놀 원티 태블릿을 환자에게 주었다, 기분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시는 겁니다. 자, 이제 바이탈 사인을 들어가겠습니다. 바이탈 사인은요, 우리가 모르면 큰일 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이탈 사인 하나만 봐도 그 환자는 어땠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도 안 좋아질 수 있는, 혹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바이탈 사인은요, 우선 체온을 측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 맥박 측정하고, 호흡수 측정하고, 자, 마지막으로 혈압을 측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합니다. 활력 징후. 사람의 아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고요. 신체 기능 변화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활력증후는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몇 번, 자, 2번을 측정하고요. 당연히 스페셜하게 환자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혹은 호소할 때는 반드시 그때마다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환자가 이래요. 저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그럼 여러분, 자, 제일 먼저 뭘 측정하셔야 돼요? 바이탈 사인 전체 풀로 측정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열이 있나, 혹은 혈압이 높나, 그다음 호흡수는 지금 괜찮나, 아니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그럼 원래 옛날에 혈압약을 드셨었나요? 자, 근데 혈압이 지금 굉장히 높아. 그럼 혈압약 오늘 빼먹으신 건가요? 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바이탈 사인을 할 때 그럼 환자가 이래요. 저 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열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맥박수와 호흡수는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야. 환자가 수술이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펄스, 맥박이 막 빨라졌어.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뇌출혈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BP가 반드시 떨어집니다. 자, 혈압이 떨어지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갑니다.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랐다는 건 뭐야? 내 몸에 백혈구가 WBC가 막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염 증상을 내가 의심할 수가 있다. 자, 다시 BP예요. 혈압이에요. 말 그대로 혈관에 미치는 혈액의 압력이니까 혈압이 떨어진다는 건 내 몸에 있는 물이 빠진다지. 물이 빠진다는 뭐야? 출혈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탈수 증상이거나 하여튼 이런 식의 내 몸에 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물이 많아져서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야. 수액 과하게 들어갔다거나 고혈압 환자, 그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바이탈 사인만 봐도 이 환자 지금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건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선 체온부터 보겠습니다. 템퍼러처죠. T로 표시하죠. BT, 바디 템퍼러처. 그래서 BT라고 보통은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신체가 원래 우리가 나타나는 내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생산열에서 자, 빠지는 열들이 있죠. 바깥으로 나가는 상실열이라고 해요. 그것의 차이를 우리가 체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징을 보자면 체온이 가장 낮은 시기에는요. 오전 4시에서 6시예요. 그때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불을 찾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최고로 내 체온이 높을 때는요. 오후 2시에서 4시 가장 활동적인 시간이죠. 그리고 밥을 방금 먹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이 체온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날씬한 사람이 체온이 높을까요? 비만인 사람이 체온이 높을까요? 여러분?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보세요. 비만인 사람입니다. 비만인 사람이 그래서 땀도 많이 흘리시잖아요. 훨씬 더 체온이 높습니다. 자, 운동 후에 체온이 높고요. 월경 전에 체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배란기 때 우리가 높은데요. 모성에서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배란이 딱 끝났음을 의미하는 게 체온이 상승하는 거야. 약간 0.5에서 1도 정도 살짝 상승을 하거든요. 자, 이건 뭐라고? 배란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자, 체온 측정 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은으로 측정을 할 때는 툭툭 털어야 돼요. 왜? 수은이 35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서 측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전 환자가 40도였어. 그럼 수은이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40까지. 그대로 내가 수은 측정을 했다고 치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40도보다 높았다면 올라가겠지만 40도보다 낮았으면 전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은 측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툭툭! 그래서 수은주가 35 이하로 내려갔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수은주 부분을 손으로 잡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 부분을 잡으셔야 되고 수은주 부분은 우리가 체온이 측정되는 부위라 이 부분을 잡는 거 아니에요. 자, 측정한 체온이 저열이나 고열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우리 요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다른 체온계입니다, 여러분. 보통 혈압이요,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환자가 좀 안정을 취한 후에 다시 측정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체온이 많이 좀 이상한데 라고 측정을 이럴 때 다시 측정해야 되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체온계다. 요거 별표입니다. 다른 체온계입니다. 그럼 체온 측정 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애과부터 볼 텐데 애과. 자, 애과는요. 땀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쵸? 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비비면 마찰열에 의해서 체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려서 말린 후에 측정을 하는데 잘 보세요.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이렇게 보자니까, 그치? 외부 영향을 많이 받지. 그래서 시간이 우선 길다야. 가장 긴 건 몇 분? 10분이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도 우리가 36.5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체온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36.5보다 외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낮겠어? 올라가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려가겠지. 그래서 36에서 37도가 정상 범위예요.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애가 체온은요. 자, 시간이 우선 길다.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몇 분이라고? 10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6.5를 기준으로 해.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요. 그래서 낮춰. 36에서 37도가 정상 범위다. 이렇게 외우십니다. 자, 애가 체온 금기가 있겠죠. 애가 피부 손상이 있거나 피부 질환에 감염이 있어. 또 덜덜덜덜덜 발안이 너무 심해. 이러면 안 돼. 또 찬물 찜질이나 그 다음에 뭐 얼음 찜질 그 다음에 열 찜질 이런 걸 한 직후에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체온이에요. 구강 체온은요, 표준 체온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표준 체온은 뭐야? 그러면 여러분은 표준 많이 측정하는 건데 뭐지 고막인가 뭐 애강인가 아니에요. 구강입니다. 이 표준은요 36.5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체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표준 체온은 뭐라고요? 구강 체온이다. 자, 그런데 구강 체온은 내가 껌을 씹었어. 저작에 의한 열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 열은요, 보통, 저작이라 10분 정도 후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그리고 내가 담배를 폈어요. 그럼 담배에 의한 열도 발생을 하겠죠? 이것도 10분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흡연이나 껌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은 10분 후에 우리가 재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뜨거운 탕을 먹었어, 차가운 빙수를 먹었어. 자, 얘네들은 뜨겁고 차가운 거라서 한참 걸리겠죠. 30분 후에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체온을 측정하기 전에 만약에 구강으로 측정을 할 때는 환자분 바로 전에 혹시 차가운 거나 뜨거운 거 드셨나요? 담배나 껌을 씹으셨나요? 라고 한 번은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흡연하고 껌은 몇 분이야? 10분 후에 측정한다. 그 다음에 뜨겁고 차가운 건 몇 분이야? 30분에 측정한다. 이렇게. 자, 여러분 체온계 수은 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가 질 나와? 수은이 나오네. 그럼 여러분 수은 중독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응급을 어떻게 하느냐? 계란 흰자 땅 깨요. 자, 날계란 땅 깨가지고 계란 흰자를 먹어요. 그래서 수은주가 우리 몸에서 배출될 수 있게 돕습니다. 이것도 같이 적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혀 밑에 이렇게 놓고요. 입술만 이렇게 무는 거야. 이렇게 무는 거야. 이렇게 무는 게 아니라 체온계 파손 시에 수은을 상대했을 계란 흰자를 먹어서 중독을 예방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구강 체온은 무슨 체온? 표준 체온이라고 그랬어. 표준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36.5도야. 그러면요 36.5에서 37.5도까지예요. 1도를 딱 보는 거예요. 정상 범위. 자, 그래서 36.5에서 30.5도예요. 근데요 애과인 경우에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서 10분이었죠. 구강은 어때요? 외부 영향을 그만큼까지는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으로는 5분이다. 그래서 3에서 5분입니다. 반땡.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구강체온 금기도 잘 나오겠죠. 우리가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안 돼요. 이거 뭐야? 씹어먹어. 얘가 씹어먹어서 위험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도 안 되고, 너무 불안신경증이 지금 심각한 환자들도 안 될 거고요. 호흡곤란 환자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다물어버리면 안 되겠지? 정신병 질환자도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또 유리이기도 하지만 수은이 있어서 무식 환자는 이러겠는데 안 되겠죠.
산소 흡입 중인 환자는 절대 안 되고요. 급성 구내염 아파요 많이. 그리고 입을 다물기 힘든 환자도 안 되고 코 수술을 해서 코가 막혀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 정도. 기침이 너무 심한 환자도 안 돼. 하다 깨물겠지.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자, 직장 체온입니다. 직장은요, 장이에요. 그쵸? 장에다가 이렇게 항문에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도요, 조금 체온이 높겠지요. 그래서 36.5에서 올려보세요. 37에서 38도까지 정상 범위예요. 근데 직장은요, 장기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까지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아도 돼요. 2에서 3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가장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중환자나 혹은 6세 미만 어린아이에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 직장 파열의 위험이 때문이에요. 내가 직장 체온계 같은 경우 손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그랬다가 딱 뭐 이렇게 있다가 잠깐 가만히 계시는데 환자 확 움직여서 그럼 어떻게 돼? 팍!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로 측정하는 대상 같은 경우 우리가 6세 미만 어린이나 중환자겠지만 이때 주의할 것은 내가 반드시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직장 체온 금기가 있어요. 직장이나 회원부 수술한 환자 안 될 거고, 염증 있을 때 안 되고, 장의 변이 꽉 차 있으면 센가에 이게 체온이 꽂히는 거잖니? 그러니까 안 되겠죠. 설사 죽죽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굳이 꽂아야겠습니까? 경련 환자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가 안 되는데 요거 외우십니다. 심근경색 환자 금기이다. 그 이유는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미주신경 자극입니다. 미주신경은요, 우리 교감, 부교감 배우셨을 거예요. 해부학에서. 교감은 교감이고요. 부교감은 이게 부교감이라고 봐요. 그럼 봐봐. 지금 비교 확대죠.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요. 맥박과 혈압을 좀 안정시키죠. 그러면서 맥박수가 지금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맥박수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쵸? 위험하죠.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나를 자꾸 진정시키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기서 심근경색 환자한테 미주신경 자극해서 맥박수 더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미주신경 자극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심근경색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장 체온 금기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항문 체온 우리가 직장 체온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체온계 소독해야죠. 그죠? 똥꼬 갔다 왔는데 자 어디다 어떻게 소독을 해요? 이러는데 여러분 대부분 0.1% 수용수나 70% 알코올에다가 우리가 5분 정도 담가요. 시험 문제에서는 70% 알코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이렇게 알코올에 담가두시면 소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막 체온이에요. 고막은 적외선 체온이고요. 좀 안쪽에 깊죠. 외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심부 체온이라고 한다. 자, 심부 체온을 반영할 수 있는 체온 방법,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바로 고막 체온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만약 표준 체온은 하면 구강인 거고, 심부 체온은 하면 고막 체온이 됩니다. 고막 체온의 정상은 보통 35.7에서요, 37.7까지를 우리가 정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박입니다. 펄스로 넘어갈 텐데요. 좌심실이 빡 수축을 해요. 좌심실. 여러분 심장 그림은 제가 지금 여기서 그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 좌심방, 좌심실을 우리가 깨끗한 피, 산소가 많은 피로 보는 거야. 전신에 그럼 갖다 주는 피겠죠. 자, 우심방, 우심실은요, 돌고 들어오는 CO2가 많은 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방실, 방실. 똑같아요. 좌심방, 좌심실이야. 좌심실에서 꾹 짜. 그럼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가는 거야. 그러면요, 전신에 갖다 주면서 우리가 확산구에 서로가 이제 주고받아. 그치? 그러면 이제 뭐가, CO2가, 그 다음에 이물질이 쌓인 그 혈액이 다시 피드백이 돼서 돌아오겠지. 자, 이렇게 되면서 어디로 넘어가요? 쭉 타고 저쪽 방으로 넘어가야겠지. 어디야? 우측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심방으로 왔어요. 그럼 우심실을 통해서 다시 꾹 짜가지고 이번엔 어딜 통해서? 폐의 동맥을 타고요. 폐로 가서 내가 호흡을 해서 이제 그러면 산소가 더 많아졌겠네. 자, 산소 많은 방 어디야? 여기 좌심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인데 머릿속에 좌측은 산소가 많은 방, 우측은 뭐가 많은 방? CO2가 많은 방. 좌측은 산소가 많으니까 전신으로 빠져나가네. 자, 우측은 CO2를 이제 산소로 바꿔주는 역할이니까 폐호흡을 하는 곳이네. 이렇게 도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아마 많이들 배우셔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딱 알아들으실 거예요. 좌심실 수축이 하니까 혈액이 동맥으로 보내질 때 혈관 내에서 딱 치는 이 압력을 뭐라 그래? 그래서 혈액이 미치는 그 파동은
자, 혈액에 미치는 이 압력은 수축기야. 혈압이지만, 이 파동은 뭐야? 맥박이다. 자, 정상 범위는요, 분당 60에서 100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맥박 같은 건 서서 측정할 때는 좀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좀 높습니다. 소아가 성인보다 더 빨리 뛰고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빨리 뛰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맥박수도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출혈 시에 맥박은 어때? 얕고 빠르게 뛴다. 생각을 해봐. 내 몸에 이만한 혈액이 있었어. 근데 지금 줄줄줄줄 새고 있어. 그 심장에서 야, 피를 빨리빨리 갖다 줘야지. 와야지. 그래야 내가 또 짜지 않겠니? 이랬어. 근데 피가 자꾸 빠지는데 그 용량은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보내야겠다는, 산소를 빨리 섞어서 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짜는 거야. 원래 쾅 이렇게 짜야 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출혈이 있을 때 맥박 우선 얕고 빨라진다. 자, 그 다음에 강심제가 있어요. 디살리스요.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우셨죠? 강심제는요, 우리 맥박수가 60회 이하에선 주지 않습니다. 강심제면 심장이 막 이렇게 강해지는 건가요? 그래서 엄청 빨라지나요?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빨라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전신으로 딱 보내줘야 되니까, 꽉 짜져요. 자, 어떻게 됐나요? 횟수가 굉장히 느려졌죠. 그래서 강심제 같은 경우는 횟수가 꾹 짜니까 횟수가 느려져. 그러니까 최소 60회 이하일 때 이걸 주면 더 느려지겠네. 뭔 말인지 알아요? 위험해. 그래서 맥박수 60회 이하에선 주지 않는 약이 강심제, 디살리스이다. 별표. 자, 에피네프린은요, 맥박을 증가시켜요. 에피네프린은요, 우리의 교감신경 흥분시키죠. 그래서 와! 이제 맥박수 빡 올라가. 그치? 자, 그 다음에 최소 오전 6시경, 최고는 오후 6시경. 이거 잠잘 때는 20% 감소합니다. 그래서 CPR이 터지거나 환자가 응급 상황이다. 맥박수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럼 에피죠. 그래서 이 맥박수를 증가시키는, 혈류량을 더 증가시켜야 될 때는 우리 에피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맥박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100회 이상. 너무 빨리 뛰죠? 비어있죠? 그래서 빈맥. 자, 그 다음에 60회 이하. 그렇게 서서히 뛰니? 서맥.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부정맥이라는 게 뭐야? 보통 맥은 아주 규칙적으로 돼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불규칙하죠? 자,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뭐라 불러? 부정맥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부정맥일 때는 30초 곱하기 2 하는 거야? 아니면 1분간 쭉 재야 되는 거야? 1분간 계속 꾸준히 재셔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재셔야 합니다. 자, 차질맥이라는 거, 결손맥이라고도 하고요. 맥결손이라고 하는데요. 차질맥은 여기 심천맥박에서 측정을 해. 한 사람은 여기 요골에서 측정을 하는 거야. 자, 시작 해가지고 1분간 측정을 한 다음에 자, 너 몇 회야? 나 60. 너 몇 회야? 나 70.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0개가 세겠다. 그러면 10회 이상 차이가 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결손맥이라고도 합니다. 차질맥이라고 하고요. 자, 심천맥박에 우리가 측정 부위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5 늑간 부위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갈비뼈를 딱 셌을 때, 그래서 제 손을 따라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여기에요. 그래서 내 손이 갈비뼈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쉽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해서 청진기로,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뭘로 듣나요? 청진기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도에서 도횡지 아래이거나 아니면 제5 늑간부,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난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굳게다요 경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유도에서 도횡지 아래로. 자, 그 다음에 맥박 측정 부위는요, 가장 흔히 측정하는 데는 어디야? 여기 엄지손에 쭉 내려오세요. 자, 여기 요골동맥입니다. 요골동맥 측정할 때 가장 주의사항은 뭐야? 엄지손 제한돼? 안 된다. 엄지손을 갖다 대면 측정자의 맥박이 측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지손을 제외하고 남의 손으로 측정을 하십니다. 근데 규칙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30초 곱하기 2 해도 돼. 하지만 불규칙적일 때 아까처럼 부정맥이 있을 땐 1분간 풀로 재셔야 되겠죠? 자, 축두동맥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동맥이 시험 문제 잘 나오겠지. 경동맥 목에 여러분 콩닥콩닥콩닥 잘 뜨시죠? 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죽었어? 살았어? 이럴 때 여기를 측정했잖아요. 경동맥입니다. 자, 응급시 혹은 임종 확인 때 혹은 샥이 왔을 때 경동맥을 측정하는데 아동일 때, 소아일 때는 어디로 재? 여기 상완동맥을 측정한다. 별표. 왜? 목이 짧아서요. 그래서 저번에 이게 나왔어. 상완동맥이 나왔거든요. 자, 응급일 때, 성인일 때는 경동맥입니다. 임종 혹은 샥일 때. 자, 그렇지만 아동, 소아인 경우에는 어디로? 상완동맥 측정한다. 상완동맥은요, 우리가 혈압을 측정할 때 커프를 상박에 감고, 자, 청진기로 상완동맥에서 맥을 측정을 하겠죠. 자,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박 측정 시 주의사항은요, 보통 1분간 재고 규칙 적용된 30초 곱하기 2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또 빨간색 하나 나옵니다. 펄스, 맥박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에요. 나이트범 빨간색이었고요. 에러 두 줄 빨간색이었고요. 지금 펄스도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외웁니다. 맥박 측정 시 엄지손가락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상 맥박이 있을 때는 차질맥을 반드시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질맥이 없다는 건 뭐야? 여기서 콩, 여기서 콩 동시에 뛰는 거지. 그래서 횟수가 제로. 이 차질이 전혀 없다. 자, 아주 건강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뛰었는데 여기서 없어지고, 여기서 뛰었는데 여기서 또 없어지고, 그래서 뭐 10번 이상의 이런 횟수가 어디로 샜다. 그래서 차질맥, 결속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명이 측정한다고요? 2명이요. 어디서 측정한다고요? 자, 이렇게 5개, 늑간 부위다. 자, 유두에서 두 횡지 아래 같습니다. 당연히 왼쪽인 거 아시죠? 네. 자, 레스피레이션 호흡입니다. 흡기에 의해서 뭐가 들어갔어? 산소가 들어가고 호흡에 의해서 CO2를 배출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가 호흡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정상 범위는요 12에서 20회, 일반 성인은 그렇고요. 아동 같은 경우 18에서 26회, 신생아는요 한 30에서 60이니까 50회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아기가 아직 진정이 안 됐을 때 보통 55회 막 65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시험 되면 아동에서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기 수면 시에 다시 측정한다. 안정 시에 다시 측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막 60까지 55 막 이런데 막 호흡수가 너무 높아. 막 말도 안 되게 너무 높다. 그럼 빨리 보고하셔야 되는 거지만 만약 그냥 조금 울어서 조금 흥분 상태일 때 조금 높은 거 정도 한 5회나 10회 사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할 때는 아기 안정 시에 수면 시에 재측정을 하는 게 더 맞겠죠. 자, 특징입니다. 맥박과 호흡의 비율 꼭 기억하십니다. 4대 1이겠죠? 호흡수가 감소한다는 거, 우리가 호흡수가 꼭 감소했을 때 여러분 확인하고 줘야 되는 하나 있어. 뭐예요? 몰핀이죠. 몰핀 같은 경우 생각해봐. 내가 진짜 아파, 많이 아파? 나 어땠어요? 호흡수가 굉장히 빨랐죠? 근데 몰핀이라고 하는 진통제가 딱 들어오니까 어때? 아파요. 맥박수 확 줄었죠? 그래서요, 내 호흡 중추 자체를 억제를 해요. 호흡 중추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마약류를 줄 때는 호흡수 측정을 반드시 하는데 몇 회? 20회 이하에선 절대 주지 않는다. 별표입니다. 20회가 아니라 12회 이하에선 절대 주지 않는다. 우리가 호흡수의 정상 범위가 12에서 우리가 20까지잖아요. 그래서 최저인 12회 이하에서는 마약류를 주지 않습니다. 요거 별표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호흡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식후나 정신충격 후나 열이 너무 높거나 샥이 있거나 출혈 시에 높다. 출혈 시에는요 정상적으로 꽉꽉 이렇게 짜서 높은 게 아니라 이래서 높은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그 타이밍에 줄 수 있는 약은 그래서 뭐겠어? 강심제, 디살리스입니다. 그래서 맥박수가 60회 이하에서는 또 주면 안 되는 약이기도 하고요. 환자 이렇게 호흡수가 증가할 때 보통은 같이 증가하는 게 맥박수가 같이 증가해요. 왜? 산소를 같이 섞어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기전이 그래요. 그래서 동시에 보통은 증가를 합니다. 수영 중에는 어떨까요? 횟수는 줄고 깊이는 더 깊어지겠죠. 자, 호흡 측정 방법입니다. 호흡은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환자분 호흡 측정하겠습니다. 이런 환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요.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고 맥박수를 딱 측정하는 척 하면서 이래 훔쳐보는 거야. 환자분 모르게 측정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호흡이다. 자, 손목을 그래서 놓지 않고요. 이렇게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호흡수 측정을 합니다. 이럴 때 남자는 어디를 봐요? 배를 봅니다. 왜요? 복식 호흡을 하거든요. 여성은 어디를 봐요? 가슴을 봅니다. 흉식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수를 측정을 하고 1분간 재는 게 원칙이지만 뭐 우리가 리듬이나 이런 게 다 괜찮다. 그럼 30초 곱하기 2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도호흡 혹은 빈호흡이라고 말하는데요. 24회 이상을 말해요. 이랬을 때 이렇게까지 빈호흡이 심한 경우에는 보통 식후거나 아니면 출혈이 심하거나 샥에 빠졌거나 바로 지금 운동한 직후이거나 이랬을 때는 호흡수가 이렇게 높을 수 있습니다. 서호흡은요 10회 이하인데요. 규칙적으로 너무 느리다는 건 보통은 이런 약물 같은 거, 몰핀 같은 거 이런 거 줬을 때나 또 혹은 뇌손상을 갑자기 입었을 때 호흡 중추가 또 억제당했을 때는 호흡수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약류를 줄 때는 호흡수 몇 회 이하는 주지 않는다. 12회 이하는 주지 않는다. 왜? 호흡 중추를 억제함으로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 호흡의 종류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쿠스마울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누구 환자야? 당뇨병 혼수 환자예요. 당뇨병 혼수 환자에 특이한 게 있어.
입에서 아세톤 냄새, 약간 단 냄새, 신냄새 같은 게 나는 과일향 냄새 비슷한 게 납니다. 꼭 기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당뇨병 환자는요, 당뇨병 환자 당뇨 혼수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호흡을 하냐면 깊고 빨라요. 그래서 안에서 냄새가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인 스톡스인데요. 말 그대로 체인 모양이야. 체인 모양이야. 그럼 그래도 체인 모양이 뛰는 거야. 자, 여러분 딱 보기에도 어떤 호흡 같아요? 임종호흡입니다. 사망 직전 호흡이고요. 무호흡에 이어서 또 깊고 빠른 호흡 주기가 또 변환됐다가 또 무호흡이 오다가 또 변환이 되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체인 스톡스예요. 자, 비호흡인데요. 비호흡은 요거는 뇌 손상을 입었을 때, 심한 뇌 손상을 입었을 때나 뇌막염 같은 이런 호흡, 이런 감염이 있을 때, 뇌 쪽으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비호흡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앉아서 이렇게 하는 호흡은 앉을 자자를 쓰기 때문에 귀자호흡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호흡곤란 환자의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포지션은 뭐야? 팔로스 포지션, 반좌위. 왜 그래야 돼요? 횡격막이 이동을 하니까 폐 확장의 공간이 용이함으로 제가 워낙에 많이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좀 기도 유지나 적합한 습도 유지해주고 산소 공급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휴식을 취하게 하고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돕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혈압이랑 신체 검진부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안녕!